두산 에너빌리티 개인만 사고 있어요. 외국인 계속 팔고요. 기관도 계속 팝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또 기회를 얻지 않을까 보고요. 원전 좋아진대 해서 지금 사서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7위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이제 빅테크로부터 받았다는 거는 가스터빈 앞으로 이제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반적인 지금 원전 현황은 좋습니다. 업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의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최근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저는 앞으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HBM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뺏기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미국이라는 모멘텀, 군함이나 특수함이라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선업의 밸류에이션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방산이나 원자력이나 전력기기랑 비교해봐도 여전히 조선주는 좀 매력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조선주 분위기 아직 초입일까요? 아니면 피크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2024년도 신조선가가 역대급을 찍고, 사실은 말들은 25년도에 신조선가가 엄청 꺾였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 자릿수로 꺾였고, 26년도에는 LNG 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26년도도 신조선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빠져봤자 3에서 5% 정도. 25년도도 막 많이 빠진다고 했는데 한 자릿수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싸게 판 배, 현재로서 가장 비싸게 판 거는 24년도 배들이 소위 말하는 초대박 성과 물량이라고 하는데, 초대박 성과 물량이 HD 현대중공업부터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대표적인 조선 3사, 국내 조선소로 이끌어가는 3사의 24년도 초대박 성과 물량이 올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도 역대급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 수주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왜냐면 HD 현대그룹 외에 나머지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목표치 달성 못한 것도 개별 기업 단으로 다 따져보면은 목표치에 미달한 게 아니라 11월 12월 달에 실적 반영될 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FPSO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이연됐거든요. 취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6년도 실적에 초과 달성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주가 미달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주 피크아웃을 말하기는 어려운 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강한 게 친환경 LNG선인데, LNG선이 25년도에 일종의 수주 절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LNG선이 예를 들어 7, 80척을 예상을 했는데 20척 안짝으로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올해 터질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벌써 LNG는 아닌데 1월 달부터 다양한 선종들의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LNG가 터지는 해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지금 텍사스 리오그란데, 그다음에 커먼웰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LNG 프로젝트들이 FID라고 최종 투자 결정 단계가 이제 끝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금 집행돼서 이제 그 LNG 프로젝트가 양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LNG 프로젝트 양산할 때 제일 먼저 LNG선 운반선 발주를 내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가 미국발을 포함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나라 이제 그 HD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국내 조선 3사가 대략 친환경 운반선의 약 마켓쉐어를 75% 가져간다고 하면, 100척에서 110척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져가는 LNG 물량이 75척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75척에서 80척의 숫자로 반영되면 당장 그 75척, 80척이 올해 실적에 반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도 초대박성과 물량이 실적 반영되는 게 26년에 많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올해 26년도에 LNG 물량을 싹쓸이 할 경우 그거는 28년도 실적에 반영돼요. 그러면 실적은 26년도도 역대급, 27년도도 역대급, 28년도도 역대급. 왜? 27년도 실적은 25년도 거 받아놓은 거 27년에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적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는다. 비싸게 팔았던 배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인데, 미국에 대한 마스카 프로젝트를 필두로 미국의 군함 특수함 프로젝트가 너무 하나오션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오션 단일 기업에만, 하나오션이 마치 모든 수혜를 다, 미국의 수혜를 하나오션만 받는 것처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다. 전략적으로 HD 현대그룹이나 삼성중공업하고
전략적인 어떤 차이, 포지셔닝의 차이가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압도적인 1등은 HD 현대그룹이니까 HD 현대그룹은 하나그룹처럼 미국의 현지 조선소, 소위 말하는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필리 조선소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D 현대그룹은 미국의 탑티어 현지 조선사 헌팅턴 인걸스나 파트너십 기반으로, 그래서 그 기반으로 미국 함정이라든지 전투함이라든지 군함에 대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번에 아주 따끈따끈한 1월 14일 HD 현대그룹의 경영진 간담회에서 이제 그 완전 이제 정기선 부회장 체제로 가고 있죠. 정기선 부회장님이 경영진 간담회에서 우리 헌팅턴 인걸스랑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미국 함정에 대한 확장 의지를 내비쳤고 협력 범위도 확장하고 미국의 현지 투자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전개를 하겠다고 하면서 HD 현대그룹의 현재 주가에는 하나오션처럼 미국 전투함, 미국 함정, 미국 뭐 초계함, 미국 군수함 이런 미국에 대한 방산 모멘텀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HD 현대그룹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보고요. 조선사업부가 HD 현대그룹이 204억 불의 수주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1월 14일 날 나온 거니까 뭐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수주 목표를 204억 불이라는 거는 전년에도 역대급인데 왜 역대급이죠? 아까 HD 현대그룹만 회사가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어요. 나머지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살짝 미달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주 목표치를 204억 불 잡았다는 얘기는 기존 목표치보다 36%나 더 높은 수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조선사업부는 145억 불로 전년 목표치보다 대략 27%에서 30%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적 기대치에는 미국에 대한 헌팅턴 인걸스랑 분명히 뭔가 추가 미국 군함이라든지 특수함이라든지 미국적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미국 함정 사업, 미국의 특수함 사업부에 대한 실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당연히 조선업도 환율의 수혜를 받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단마다 환해지를 해서 실적을 체크하는 데가 있고 환해지를 안 하는 데도 있고 환해지 일부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환율의 목표치를 HD 현대그룹에서 1350원대로 봤어요. 지금이 1470원일 때 물론 뭐 이재명 정부가 환율 뭐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뭐 한두 달 안에 1400원 초반까지 볼 거라는데 그건 돼봐야지 아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1400원 중반대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뭐 그거는 우리나라 국격이 낮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1400원대 환율이 그 정도 지금 그 레벨 대가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1450원대 환율로 봤다는 얘기는 업사이드가 환율치로만 계산해도 훨씬 더 추가 환율에 대해서만 환차익으로만 저는 10에서 15%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조선업은 아직 실적 피크아웃은 아니고 HD 현대중공업의 수주 목표에서 봤듯이 기존에 없었던 미국이라는 모멘텀, 군함이나 특수함이라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선업의 밸류에이션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 거까지는 무난하게 아마 실적이 계속 역대급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8년도 거가 방금 말씀드린 26년도 LNG 물량들이 터져야 돼요. 근데 연초부터 시작되는 거는 상당히 스탠스는 좋다. 그래서 조선업은 피크아웃을 논란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실적대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밸류에이션 비싸진 만큼 실적이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밸류에이션 비싼 거를 실적이 계속 합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은 따져봐요. 조선이 좋냐, 방산이 좋냐, 원전이 좋냐, 전력기기가 좋냐. 저는 계속 여전히 조선이 제일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조선이 밸류에이션에 저는 계속 밸류에이션을 할인하냐, 할증하냐, 프리미엄을 줘야 되냐 이런 걸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조선은 계속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할증,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산이나 원자력이나 전력기기는 세계 탑티어는 아닙니다. 최근에 방산의 국내 압도적인 1등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우리 글로벌 탑10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본인들도 글로벌 탑티어가 아닌 거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등 안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고요. 조선은 누가 봐도 세계 1등입니다. 조선은 당연히 중국 조선소도 인정을 하고 유럽 선주들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니까 미국에서 먼저 우리나라 조선소들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면 조선사들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조선사들의 냉정하게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평균 PER 올해 26년 포워드 PER이랑 방산의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의 평균 PER이랑 원전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받는 PER인 두산 에너빌리티, 전력기기의 대표적인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의 평균 상위 탑티어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조선주는 방산주보다 싸고요. 전력기기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거나 전력기기보다 약간 더 싸거나 아니면 원전은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선주가 밸류에이션이 실적 대비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실적이 더 추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새로운 모멘텀들, 미국이라는 붙어있지 않는 모멘텀, 그리고 LNG 추가적으로 올해 쏟아져 나올 그런 모멘텀,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지금 사실은 HD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엔진을 수급하고 있거든요. 엔진은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거를 중국 배들이 갖다 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엔진이 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더 잘 나오는 부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드디어 HD 현대미포조선을 합병해서 HD 현대미포조선 합병한 게 올해 드디어 12월 달, 작년 12월 25년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거죠. 그래서 중형선, 특수선, 대형선, 친환경선 모두 골고루 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조선주들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고 있는 거는 하나오션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주가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왔냐, 주가 올라온 것만큼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그걸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상대적으로 방산이나 원자력이나 전력기기랑 비교해봐도 여전히 조선주는 좀 매력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주들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조선주의 상황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주가는 하나오션만 유독 튀게 1월 달 들어서 뭐 거의 30% 가까이 업사이드가 나왔고 나머지는 한 자릿수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물론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럼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오르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부터 새로운 베이스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 최근에 한번 수급 사항부터 먼저 보시면 HD 현대중공업의 지금의 다시 이제 60만 원대가 돌파된 상황에서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오늘 일부 파네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사고 있어요. 지금 요거 빨간색이 사는 건데요. 10거래일 연속, 11거래일 정도 외국인은 지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가격에서도 계속 사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더 탄력적으로 못 가는 건 기관이 파는데 기관 파는 와중에도 장기성 물량인 연기금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마찬가지의 하나오션도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주가는 더 부담스럽죠. 하나오션은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더 업사이드를 보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거는 하나오션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보험이나 투신, 기관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은 안 사는데 하나오션은 그래도 보험 투신 쪽에서 좀 사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선주 중에 가장 소외된 게 삼성중공업인데요. 조선주 지금 저는 다행인 거는 하나오션에 너무 편중됐는데 하나오션 말고 나머지 조선주들도 수급에 어떤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처졌던, 철저하게 조선주에서 가장 소외됐던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 수급을 가져왔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못지않게 정말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요. 여기는 기관 쪽이 연기금은 팔고 투시는 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조선주를 좀 땡기고 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도 작년에 LNG가 11척, 탱커가 20척, 컨테이너선이 9척, 그리고 상선이 71억 달러, 해양 플랜트 8억 달러. 그러니까 약 79억 달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YOY로 한 8.2% 증가한 거죠. 그래서 상선은 초과 달성했고, 그 다음에 플랜트가 수주 계획에 못 미쳤는데 상당히 조 단위의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모잠비크의 코랄이라는 FLNG,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해양 부유식 그 LNG 설비거든요. 그게 있고 이제 델핀 FLNG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마 이게 올해 상반기에 전부 다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올해 상반기에 전부 다 반영되면 아마 올해 델핀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대했던 코랄 FLNG 프로젝트 합산만 80억 달러니까 해양 수주 금액 상반기에만 뭐 80억 달러 4개 프로젝트가 모두 계약된다고 하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으로 보면 작년 4분기에 실적 추정치를 보면 영업이익 그러니까 평균 추정치가 분기에 3천억 사이즈까지 올라왔어요. 3천억. 그러니까 곱하기 4하면 대략 1조 2천억의 이제 영업이익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삼성중공업 역시도 미국하고의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케이스로 현지 업체들하고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바로 그 미국 업체인 비거마린이라는 데랑 MRO 유지 보수 엔진 교체 뭐 총괄적인 오버홀 관리 이런 그러니까 미국 해군 관련된 MRO 사업에 당연히 얘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디섹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선 업체인데 여기랑 차세대 군수 지원함 상선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조선소 콘레드 조선소랑 LNG 선에 대한 건조 협력 MOU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미국 모멘텀을 볼 때 하나오션에만 매몰되지 말고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수의 미국 현지 조선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파트너십이 확장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미국 마스가 협력 구도에 대한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반영할 거다. 한미 양국 간의 해양 플랜트 관련된 또는 조선 쪽 미국 사업의 구체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때마다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도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레벨업 구간이 다시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오션만 무지막지하게 비싼데 그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의 격차, 밸류에이션의 격차,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의 밸류에이션 격차는 앞으로 계속 밸류에이션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서 보는 기대값이 있거든요.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멀티플의 격차는 저는 계속 축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하나오션만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었죠.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은 아직도 이 국내 조선 3사들이 아직 수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미국에 대한 군함 특수함, 군함 특수함도 미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지금 캐나다 잠수함 60조짜리가 있고요. 페루가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필리핀이 또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뭐 아시아, 중동, 유럽 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함 특수함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조선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또 레벨업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지금 관점에서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업체별로 수주 나오는 게 다 다를 거고, 근데 당장은 좀 안전하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제일 매출 사이즈나 외형 사이즈가 크고 밸류에이션 부담까지도 없는 HD 현대그룹주 쪽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지금 안 사면 늦는 구간일까요? 글쎄 뭐 언제 사는지는 그건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니까 안 사면 늦는 구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조선주는 계속 좀 최소한 내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사실 조선주도 ETF가 있습니다. 뭐 HD 현대중공업이 더 좋을지 삼성중공업이 더 좋을지 하나오션이 더 좋을지 아마 판단이 안 되시면 그냥 조선주 ETF를 뭐 퇴직연금 계좌나 뭐 ISA 뭐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나 아니면 뭐 그 연금저축 펀드에도 조선주 ETF를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서 모으시면, 저는 아무튼 작년에 너무 지수가 좋았는데 작년만큼 올해 지수가 막 70%씩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작년에 이제 4천 중반이었으니까 거기서 작년처럼 만약에 70%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7천이 돼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수 가장 많이 보는 데가 6천대더라고요. 그러면 6천을 보면 지금 오늘 역사적인 5천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0%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6천이라고 보면 지수가 20% 올라가면 조선주가 20%밖에 못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지수는 말 그대로 모든 우리나라 인더스트리의 어떤 평균값이니까. 근데 평균값이라고 하기에는 반도체에 너무 치중돼 있죠. 근데 어찌 됐든 조선업은 지수보다는 초과 상승 날 확률이 높고 작년에도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지수보다 더 초과 상승이 낮거든요. 올해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투자가 어려우면 조선업을 ETF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빌리언스라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튜브 보고 또는 뭐 다른 증권 방송을 보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때그때 실시간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소통하면서 업종, 기업, 산업, 수급 그리고 매주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유료 구독자분들만의 영상을 찍거든요. 이제 라이브도 할 거고요. 일주일에 최소한 영상을 2개 이상은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개 또는 1.5개 정도인데 2개에서 이제 3개까지 늘리려고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데 채널 나가는 거는 여기는 워낙 이제 오랜 뭐 거의 3년 넘게 이제 하는 저하고는 굉장히 끈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신규로 나가는 건 다 이제 안 나가려고 최대한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구독 모델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제 핵심은 매일매일 시황 정리해드리는 거나 업종, 산업, 기업, 수급 다 정리해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시장보다 초과 상승 나야 되니까 시장보다 초과 상승 나는 게 결국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한 개의 업종도 다 놓치지 않도록 주도주에 적극 투자해서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게끔 그리고 투자 판단을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끔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분이서 약간 비싼 점심 드시는 정도니까 그 투자하신 거에 저는 1000배, 10,000배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도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엄청 많은 인원 아니고 소수로 끈끈하게 가져가니까 오시면 이 투자 네트워크 형성하시는 것도 즐거운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3배 급증 113조 6천억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전망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113조 얘기하셨는데 지금 외국계 레포트는 150조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일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보는 데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한 110조예요. 지금 거의 지금 말씀하신 113조가 거의 바닥 수준이고요. IBK 증권에서 133조를 보더라고요.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제가 봤을 땐 공격적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4분기 때 이제 잠정 실적 나왔고 이제 확정 실적 그것도 좀 웃기죠. 확정 실적 내는 걸 마치 SK 하이닉스랑 경쟁하듯이 같은 날 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 삼성전자 확정 실적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추정치 113조는 높은 추정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분기에 지금 이미 확정 실적으로 20조를 찍었죠. 4분기에. 그러면 곱하기 4하면 80조인데 당장 올해 그럼 1분기에 최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25조에서 30조를 봅니다. 근데 이게 상반기가 더 낮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올라갑니다. 하반기에 평균 컨센 잡혀 있는 게 하반기라고 하면 3분기, 4분기인데 3, 4분기에는 분기에 35조를 봅니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70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70조 정도가 벌써 나오면 상반기에는 거의 40조만 찍어도 110조가 나오는 거니까 무난하게 110조는 달성할 거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관련돼서 먼저 수급부터 보면 저도 근래 들어서 근래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본 건데요. 6개월 동안에 하루에 이렇게 많이 산 건 처음 봅니다. 1조 넘게 썼어요. 하루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 지금 역대급 비싸죠. 오늘 15만 원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오는 기사가 이제 이재용 그 주식 자산 가치가 30조를 돌파했다고 나오고
아마 이제 이재용 주식 가치가 40조 돌파했다, 50조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막 800조 넘었는데 이제 1000조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550조 넘었죠. 하이닉스가 이제 뭐 800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게 우리나라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20조에서 350조 봤는데 올해 320조, 350조도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거의 뭐 지금 270조에서 뭐 3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300조 영업이익 나온다? 그러면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 450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코스피 지수가 5천인데도 비싸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보세요. 영업이익 450조면요. PER이 10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 다 더한 거 코스피 시총이요. 4천조 조금 넘거든요. 오늘 보니까 아마 4,100조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익이 450조가 나는데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누면 PER이거든요. 450조 영업이익이면은 당기순이익이 그러면은 한 400조 난다고 보면 4,100조에 40조 나누면 10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경제력 떨어지는 나라들 뭐 많죠. 동남아시아 쪽. 그럼 동남아시아 PER이 10배 미만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재밌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다양한 뭐 태국 이런 데 다 평균 내보면 신흥국들의 평균 PER이 제가 최근에 본 게 14.7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국내 증시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고요. 이런 통계 지표들 많이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고요. 어찌됐든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이 1조 샀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기관이 여기 보시면 정말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자, 기관은 싸게 샀나 봐요. 8만 원, 뭐 7만 원대 샀나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개인 투자자들도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가 지금 해피한 구간이잖아요. 더 끌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뭐 이걸 스마트한 개미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끌고 갔으면 삼성전자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가져왔는데요. 하이닉스는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수급이 더 안 좋습니다. 외국인이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기본 단위가 이게 끝에가 100만입니다. 1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7천억, 2,800억, 1,900억, 1,800억, 1,600억, 1,100억, 지금도 1,300억을 팔고 있네요.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이 사는데 단타성으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은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최근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수급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다. 근데 요새 막 증권사에 현금 돈다발 딱 들고 와가지고 1억, 뭐 3억, 5억 이렇게 딱 내려놓고요. 삼성전자 사주세요. 너네 뭐 종목 추천하지 마. 나 그냥 삼성전자 살 것. 이런 그런 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 다행인 게 전 이제 지하철도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잘 유심히 듣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요. 막 여기저기서 그냥 다 주식 얘기예요. 온통 주식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커피숍을 가도 그렇고 밥 먹으러 가도 그렇고 가면 저랑 같이 탄 사람만 주식 얘기하고 주변에 사람들 주식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막 엄청 지금 5천 찍었는데 막 다 주식하겠다고 막 그런 게 일상 그거에서는 그렇게 막 고점 신호라고 하는 인간 지표가 그렇게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주식 계좌 자체가 지금 1,600만 개까지 늘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만큼 투자자가 늘어나면 삼성전자 같은 큰 대형주에는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최근 수급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 특히 하이닉스가 좀 수급이 불안하다. 외국인이 1조 넘게 좀 미친 듯이 팔고 있다는 거고요. 실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당 일단 20조 영업이익 체력을 인정을 했고 앞으로 지금 분기당 30조에서 35조 나오면 110조에서 120조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더 힘들어요. 하이닉스보다 실적을 만들기가. 왜?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잘하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가전도 잘해야 돼요. 지금은 반도체보다 사이즈가 큰 거는 휴대폰입니다. 압도적으로 휴대폰이 실적이 잘 나와야 돼. 근데 휴대폰 지금 반도체가 비싸지니까 KB증권에서 제일 공격적인데 와 지금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대요. 낸드도 미친 듯이 올랐대요. 올라온 게 얼추 40%가 넘어요. 가격 상승한 게. 근데 KB증권이 제가 본 거 디램 여기서 몇 프로 더 오르냐? 80%가 더 오른대요. 전년 대비. 25년도 거 대비. 그러니까 현재 40%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40%가 더 올란다는 얘기죠. 왜냐면 전년 대비 80%니까.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낸드도 40%가 더 오른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더 오른다는 거니까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가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유지돼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 반도체 아무리 잘해도 반도체가 삼성전자 전체 매출과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거는 100%가 아니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 잘하면 100%그 이익을 다 풀로 다 먹는데 삼성전자는 100% 중에 35%만 먹는다고. 이번에 좀 늘어나겠죠. 왜냐면 역대급 영업이익을 찍으니까 반도체에서. 그럼 역대급 영업이익 찍어도 5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가 뭐가 좋아져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이 40%예요. 휴대폰 40%, 가전, 삼성전자 뭐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또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처럼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파운드리는 조금 다르게 봐야죠. 메모리 반도체랑 다른 분야죠. 위탁 생산하는 거니까. 파운드리 있고 가전 있고 전장 있고 휴대폰 있고 PC 있고 그리고 거기다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 실적으로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디램 반도체 때문에 디램 반도체 비싸지니까 휴대폰 가격 오른대요. PC 오른대요. 가전제품에도 반도체 들어가요. 지금 다 AI 된 가전제품이잖아요. 전부 가격이 다 비싸지는 가전제품 비싸죠. PC 비싸죠. 휴대폰 비싸죠. 무지막지하게 그냥 전자제품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삼성전자 나머지 사업부는 실적 지금 다 역성장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 좋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른다 해도 삼성전자 전체 실적 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야 메모리 반도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실적 꺾이는 거 알겠는데 최소한 역성장만 하지 말라 이런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그냥 휴대폰 실적이 바로 박살나고 PC가 바로 박살나고 이런 건 또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일부 역성장 나올 수 있는데 한 자릿수 내다 그렇게 봐서 최소한 본전 수준만 맞춰주자. 그러니까 플러스 뭐 10% 20% 성장은 기대도 안 하고 반도체 말고 나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사업부들이 본전만 맞춰줘라. 역성장만 하지 마라.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니까 그 월등히 좋아지는 걸 풀로 반영할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110조대에서 150조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이 140조가 되면 전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240%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이 240% 증가하는 얘기는 주가도 똑같이 240% 올라와야지 그게 똔똔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주가는 심플해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기 그 회사를 보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 유식한 용어로 멀티플입니다. 그러면 멀티플 올라가고 이익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제일 좋은 건 뭐죠? 이익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멀티플이 낮아져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예를 들어 140조 영업이익 찍는다고 하면 PER이 몇 배냐? 7배야, 7배. 그러니까 야 실적은 영업이익은 200% 넘게 증가하는데 멀티플은 7배래. 멀티플 더 올라가야겠네. 왜? 7배면 역대 글로벌 디램 반도체 업체 중에 가장 싼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도 너무 싸요. 하이닉스도 비슷해요. 6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줘야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디램 1등, 낸드 1등.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HBM 시장을 마이크론 거 빼서 하이닉스 거 빼서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가냐? 2배 올라갈 것 같아요. 점유율이. 다행히 마이크론이 지금 HBM4에서 죽쓰고 있어요. 잘 못해요 지금. 3까지는 마이크론이 HBM3에서 점유율이 26%에서 7%까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HBM 점유율 15%도 안 돼요. 12%, 14%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내년에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 제일 좋게 보는 데는 37%까지 올라간대요. 제일 나쁘게 보는 데도 30%까지는 올라간대요. 그러면 13%대에서 30%에서 3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5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HBM 올라가면 삼성전자 마진이 너무 좋아지죠. 왜? 삼성전자 일반 디램이나 낸드 파는 마진보다 HBM 마진이
훨씬 좋았죠. 그걸 누가 증명하죠? 하이닉스 영업이익률로 증명해요. 하이닉스는 HBM 엄청 많이 팔죠. 전체 매출의 40%가 HBM 매출이죠. 아마 올해 되면 50% 가까이, 절반은 HBM 팔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죠? 55%예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잘 나올 때 20% 초중반이에요. 근데 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도 HBM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한대요. 그래서 HBM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20%까지만 올라와도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20%대에서 30%대까지 그냥 확 올라갑니다, 진짜. 근데 삼성전자 HBM 비중이 30%가 아니라 40%, 50% 된다? 그럼 삼성전자도 40%대 영업이익률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D램과 낸드를 가격을 미친 듯이 비싸게 받으니까 D램과 낸드에서도 HBM만큼은 아니지만 HBM 못지않는 마진을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 D램 낸드 가격 속도면 HBM만큼 50%는 아니죠. 근데 HBM도 보세요. 냉정하게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만 물량을 독점으로 줄 때나 50% 이상 60% 가까이 마진을 주면서 하이닉스한테 물량을 줬지. 이제 삼성전자가 HBM 수주를 받아요. 엔비디아 걸 받아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제 뭐 설계 문제나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양산이 돼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이닉스한테 60% 가까운 마진을 떼면서 줬는데 삼성전자라는 대안이 생겨요. 강력한 대안이 생겨요. 심지어 캐파도 더 커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 계속 55% 마진 줄까? 안 줄 것 같거든요. 당장만 해도 지금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삼성전자 우리 55%까지 마진 안 받아도 돼. 대신에 물량 늘려줘. 캐파 늘려줘. 그냥 계속 저는 앞으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HBM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뺏기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HBM 점유율이 16%, 14%대 점유율에서 35%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점유율 누가 뺐을까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거 뺏는 거예요. 왜냐? 하이닉스는 지금 HBM 점유율이 68%였어요. 근데 당장 올해 아마 연말까지 가면 50%대 초반까지 내려온대요. 물론 50% 점유율도 엄청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이라는 없던 모멘텀이 밸류에이션에 더해지는 거고, 하이닉스는 HBM의 점유율을 삼성전자한테 뺏기고 거기서 마진이 깎인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온리 갖고 있는 회사인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HBM인데 HBM에서 뭔가 스크래치가 난다? 그러면 그걸 알고 저는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지금 벌써부터 미친 듯이 파는 거 아닐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가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파운드리가 연간 적자가 2조 7천억씩 나는 정말 돈을 계속 깎아먹는 사업부였는데 최근에 수주가 막 터지죠. 테슬라 AI 6칩을 수주 받았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받았고, 원래 퀄컴이 어디에 맡겼죠? TSMC에 맡겼죠. 근데 그것도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TSMC한테 가가지고 최근에 야 우리 물량 좀 늘려줘. 우리 이걸로는 부족해. 막 읍소해가지고 TSMC 코어스 캐파라고 하죠. 최첨단 패키징 캐파가 한정돼 있죠. TSMC도 무작정 계속 못 늘리잖아요. 그나마 부족한 것도 엔비디아가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들 있잖아요. 구글, AMD,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이 지금 주문형 반도체 아식한다고 난리죠. 자, 근데 삼성전자는 구글하고 매우 끈끈합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은 다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죠. 구글의 안드로이드. 근데 지금 구글의 TPU가 무지막지하게 잘 나가죠. 이미 오픈 AI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심지어 최근에 오픈 AI 망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오픈 AI가 위기에 직면했는데, 반면에 구글의 제미나이는 챗 GPT를 제쳤다기보다는 챗 GPT의 격차를 미친 듯이 축소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앞으로도 더 계속 치고 올라갈 거예요. 저는 챗 GPT도 유료로 쓰고 구글 제미나이도 유료로 쓰는데, 당연히 구글 제미나이가 월등히 좋아서 챗 GPT를 거의 안 쓰게 돼요. 그거는 공감하실 거예요. 둘 다 비교해서 써보세요. 꼭 써보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미나이가 미친 듯이 점유율을 뺏는다? 그럼 제미나이 뭐 쓰죠? 구글의 TPU 쓰죠. 근데 구글의 TPU가 성능이 좋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메타도 있죠. 아마존도 있죠. 얘네가 당장 제일 빠른 거, 내년도에, 빠르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메타가 야 구글 TPU 너네 거 성능 좋다면 우리도 좀 쓸 수 있냐? 원래 구글은 TPU를 자기네들만 쓰려고 했어요. 근데 메타도 요구하고 아마존도 요구하니까 구글 TPU가 다른 빅테크가 쓰기 시작해? 그럼 그 구글 TPU 물량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거 어디가 만들죠? 야 TSMC가 만들면 제일 좋아. TSMC가 1등이야. 아 걔네 못 만들어. 걔네 지금 애플 거랑 엔비디아 거 만드는 것도 벌써 28년도까지 다 찼어. 그럼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온 우주가 도와준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지금 삼성전자만 보고 있어요. 야 삼성전자 야 너네 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너네 지금 텍사스 오스틴 팹 들어가가지고 직접 공정 수율 잘 나오는지 체크한다며. 수율 잘 나와? 이 수율 나쁘지 않아. 요새 계속 올라가고 있어. 뭐 50%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 그래? 야 그거 70%까지 안 돼. 70%까지 올리면 우리 빅테크 발주 줄 거야. 지금 TPU 칩이 엄청 잘 팔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야 근데 야 삼성전자는 TPU 구글 TPU 말고는 없어? 우리 엔비디아 걸 많이 못 받아서 그렇지 AMD 거 가장 최신 모델 MI350까지 받았어. MI400도 AMD 거 아마 삼성전자가 싹쓸이 할 거야. AMD는 물론 뭐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마켓쉐어 70% 차지하면 AMD는 뭐 10%, 13% 내는데 AMD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정말 구조적으로 진짜 레벨업 될 수 있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어떤 초입 국면에 있구나. 지금 삼성 파운드리보다 더 안 좋은 인텔 파운드리가 있거든요. 인텔 파운드리도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등에 입어서 인텔 파운드리로까지도 물량이 지금 간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빅테크가. 근데 그 가기 전에 인텔 파운드리 가기 전에 삼성 파운드리 먼저 거쳐갈 겁니다. 왜냐면 수율은 삼성 파운드리 훨씬 잘 나오니까.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분기당 적자 내는 게 아마 올해 1분기 되면 6천억 안쪽까지 들어올 것 같아서 내년 정도 되면 파운드리가 연간 2조 7천억 3조 가까운 적자 내는 회사에서 흑자 전환된다? 그럼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파운드리 매출 사이즈가 엄청나게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 AI6 칩 22조 6천억 수주 받은 거가 또 새로운 어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스타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하이닉스 1B 나노 공정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1C 나노 공정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공정 수율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사실은 앞으로는 대만의 TSMC하고의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뭐 대만의 TSMC가 뭐 거의 70% 파운드리 시장을 점유한다고 하고 삼성 파운드리는 뭐 8% 얘기하는데 최소한 이제 두 자릿수 때까지는 요거 테슬라 물량 나오는 거, 그다음에 AMD 물량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받을 빅테크들 애플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들 회복되는 거에 따라 파운드리도 이제 아주 강력한 어떤 턴어라운드의 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로봇을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산업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가장 스타트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작년 그 개발자 컨퍼런스 GTC에서 이제는 LLM이 아니라 피지컬 AI가 화두가 될 거다. 그럼 피지컬 AI라는 거는 실제 산업 환경에서 실제 LLM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이제 실제 꺼내서 실생활에서 산업에서 쓰자는 거거든요. 그게 피지컬 AI인데 피지컬 AI를 뭘로 구현할 거냐. 근데 로봇으로 구현하는 게 최상의 피지컬 AI의 테스트 베드다 해서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에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부각을 받았고 로보티즈 같은 회사들, 워닉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10배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6년이 됐죠. 이 너무 재미난 게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과 로봇을 만드는 공정의 기술적인 유사성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를 잘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로봇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40% 정도, 최대 맥스 40% 정도의 기술적 유사성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미친 듯이 야 로봇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한 거예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야 로봇 부품 중에 제일 센 게 뭐야? 제일 비중 높은 게 뭐야? 액추에이터야. 액추에이터 우리가 만들어 볼게. 로봇 부품 업체들이 미친 듯이 자동차 말고 이제 로봇의 파운드리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가 연간 자동차 얼마 파시는지 아세요? 400만 대를 넘게 팔거든요. 450만 대 가까이 파는데
450만 대의 자동차 파는 공장이 다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의 파운드리가 되겠다. 원전의 파운드리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듯이, 반도체의 파운드리 하면 TSMC가 있듯이 로봇의 파운드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자동차 업체는 야 전기차도 안 팔리잖아, 자동차가 뭐 성장을 하겠어 했는데 자동차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파운드리가 돼? 휴머노이드 로봇의 테스트베드가 돼? 이거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고, 야 근데 자동차 업체 말고 부품 업체들 우리 로봇 부품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의 밸류체인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의 부품 회사들이 로봇 부품을 개발하거나 로봇 부품을 실제 상용화를 하면서 같이 선순환 구조로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끝난 이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하는 CES가 세계 최대 로봇 박람회로 바뀌었을 정도로 CES 2016의 최고의 스타가 현대차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이라고 하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1등이고요. 2등이 피규어 AI, 3등 정도 되는 정도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간 로봇 회사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회사인데, CES 2016에서 신형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신 로봇 아틀라스 뉴 버전을 내세우는데, 이게 모든 그 2016 CES에 참여한 업체들이 극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틀라스를 야 이거 어느 정도까지 양산할 수 있어. 심지어 엔비디아 젠슨왕도 아틀라스에 완전 꽂혀가지고 정의선 회장한테 따로 미팅을 요청할 정도로 상당 부분 아틀라스가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우리 28년도 말 앞으로 2년 뒤에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HMGMA 공장에 연간 3만 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 연간 3만 대에 현대차 공장에서만 썩기엔 너무 아까운, 너무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양산 가능한 로봇이다라고 해서 아마 다른 다양한 빅테크를 포함해서 또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신최고, 엔비디아가 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성능 너무 뛰어난데 로봇의 뇌에 해당되는 거 우리 엔비디아의 제슨토르랑 그루트라는 플랫폼을 제공해 줄게. 최고의 뇌에 해당되는 엔비디아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글이 또 공격적으로 야 구글 우리 딥마인드가 있어. 구글 딥마인드를 너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결합하자. 그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람으로 치면 최고의 신체를 가진 하드웨어에 엔비디아의 제슨토르랑 그루트라는 최고의 뇌를 결합,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역시 최고의 뇌를 결합시켜서 역대급 아마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가장 견줄만한 로봇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장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같이 반영이 된 거고요. 앞다퉈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양산 계획을 밝혔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로봇 회사들의 어떤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의를 환기시켰고, 그거를 자동차 업체들이 받쳐주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로봇 빨리 양산하게 도와줄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봇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의 로봇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럼 로봇 산업이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엔비디아 GPU나 다른 구글의 TPU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산업까지 같이 얼마나 더 많은 로봇에 반도체가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도 같이 키우는 거죠. 근데 인건비는 계속 비싸져요. 노동과 관련돼서 뭐 파업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로봇 1년만 투자했더니 초기 비용은 비쌌지만 초기 투자한 거 비용 대비 계속 로봇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명의 인건비를 로봇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고, 커버하는 게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중국의 로봇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5천만 원대 미만의 로봇을 만들겠다고 했고,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그 중국 로봇 그 정도 수준까지 뭐 연에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계속 밝혔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뭐 가장 공격적으로 뭐 연간 50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공격적으로 양산에 대한 그걸 얘기를 했고, 현대차는 로봇 AI 관련돼서 우리는 완벽한 신체만 만들고 엔비디아 두뇌 쓸게, 구글 거 두뇌 쓸게, 그래서 최고의 신체랑 최고의 뇌를 결합해보자 해서 지금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로봇 액션 모델이나 AI 칩이나 로봇 하드웨어를 모두 내재한 기업 자체가 테슬라 정도밖에 없으니까, 테슬라에 경쟁할 만한 기업들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중국의 샤오펑 이 정도가 되니까 현대차가 계속 부각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이 장기 산업이라면 지금은 비싸 보여도 담아야 하는 초기 구간일까요? 아니면 기대가 너무 앞서간 위험 구간일까요? 지금의 주가 모습을 보면 이제 로봇 타이틀 다는 것들이 막 다 오르거든요. 적자여도. 근데 로봇 기업이 대부분 적자인데, 그럼 성장성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데, 앞으로 로봇 산업이 엄청 커지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업체들은 극소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HL 만도가 액추에이터를 만든다고 하고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로보티즈는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감속기 만드는 업체들 SBB 테크나 뭐 SPG나 이런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현대 모비스가 설계만 담당하고 제작은 로보티즈에 맡긴다든가. 그러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자본력과 인력과 이런 인프라를 작은 로봇 부품만 만드는 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확산되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다 수혜를 보겠지만 불과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1, 2년 안으로 뭐 현대차고로 밸류체인, 삼성전자 밸류체인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아니면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LG 이런 밸류체인은 아닌데 로보티즈 같은 회사는 중국의 유니트리에도 납품을 하고 테슬라에도 시제품을 납품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회사, 뭐 아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만큼 높은 기술력을 인정하는 회사가 뭐 중국의 아까 샤오펑이나 유니트리 같은 회사가 있으니까 중국 업체로 실질적으로 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면 상당히 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일부 로봇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주가 측면으로도 그렇고 시장 파이도 그렇고 더 독점하는 구조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엄청난 자본력과 그룹사에서 키워주는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HL 만도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로봇 모멘텀을 좀 작은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 최근에 막 급등해서 올라가는 회사들보다는 자동차 밸류체인들이 훨씬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아니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납품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로 좀 압축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나왔거든요. 대부분 이제 로봇 ETF는 AI랑 결합되거나 인프라랑 결합되거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랑 결합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산업이랑 결합돼서, 또는 미국의 테슬라가 대부분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순수하게 국내 로봇에만 딱 집중된 ETF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그 ETF가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올 때가 아마 로봇이 지금보다 더 정점 찍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로봇 관련된 ETF, 순수한 국내 로봇 회사로만 나오는 ETF가 쏟아져 나올 때. 또 하나는 로봇 관련된 회사들 이제 IPO, 신규 상장할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신규 상장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 로봇 회사들 엄청난 밸류를 받겠다고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당장 뭐 매출이 2,800억, 뭐 로봇 회사 중에 가장 많은 로봇 매출을 차지하는 뭐 HD 현대 로보틱스가 아마 올해 주관사 선정돼서 아마 빠르면 내년이나 올해 말이나 아마 상장될 거거든요. 그런 로봇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상장이 쏟아져요. 그럼 그때가 로봇이 꼭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로봇 회사들 많이 올랐어요. 로보티즈 같은 회사도 10배 올랐으니까 뭐 여기서 더 가겠어?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만한데, 다행인 거는 로보티즈가
흑자 전환한 회사고 매출도 연간으로 50%씩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실적은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 추정치가 없어요.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뒷배경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는 숫자로 증명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까지 최근에 미친 듯이 급등한 뉴로메카는 포스코홀딩스라는 뒷배경이 있는데 뉴로메카도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요. SK온이라는 뒷배경이 있는 유일로보틱스 이런 회사들도 실적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실적이 안정적으로 찍히는 회사가 로보티즈 정도가 이제 내년에 매출 뭐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즈 나온다고 하니까 뭐 로보티즈 정도고 SPG라는 회사도 최근에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이 회사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제일 중요한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전체 SPG가 실제 차지하는 매출에서 감속기 매출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감속기 매출이 최소한 뭐 10%, 15%, 20%, 30%까지 올라와야지 더 로봇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SPG가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는 SPG도 다양한 로봇 회사로의 그게 나오고 있어요. SPG 같은 경우는 LG전자 쪽으로 LG가 가장 로봇 회사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다양한 로봇 회사의 2대 주주거든요. 지금 작년에 10배 이상 올라간 로보티즈도 LG전자 2대 주주예요. 저는 로봇 회사들을 2대 주주로 여러 로봇 회사를 갖고 있는 LG전자도 로봇주의 관점을 투자하는 거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의 확장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막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원전주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원전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원전은 너무 비싸가지고요. 업황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두산에너빌리티 뭐 PER 200배가 넘고요. 그나마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저는 현대건설을 보고 있어요. 근데 현대건설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 비싸다. 아까 뭐 조선 방산에 비하면 월등히 비싸다. 사실은 원전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자. 나쁘다기보다. 두산에너빌리티 개인만 사고 있어요. 외국인 계속 팔고요. 기관도 계속 팝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또 기회를 얻지 않을까 보고요.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뭐 최근에 목표가 막 12만 원도 나오고 지금 가격대에서 30% 업사이드가 있다고 하는데 원전 좋아진대 해서 지금 사서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현대건설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랑은 달라요. 같은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삽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원전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밸류에이션 좀 싼 거 없어. 그래서 현대건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이면 안 돼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이면 현대건설도 꺾이고 BHI도 꺾이고 S&T에너지도 꺾이고 조그만 개치기 만든 회사 우진 뭐 이런 회사 다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삼성물산도 최근에 원전 모멘텀으로 엄청 올랐어요. 왜냐면 삼성물산도 현대건설이랑 똑같아요. 설계하고 시공하는 이쪽 그 EPC 파트거든요. 다행인 거는 원전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당장 원전 SMR 수주가 제일 빨리 나와봤자 올해 말에 아마 가장 빠른 게 아마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쪽 예상을 하는데 그럼 그 전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수주가 뭔가 터져야 돼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연간으로 수주 14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GE버너바나 지멘스나 미쯔비시나 히타치 이런데 세계 탑티어 이제 가스터빈 업체들이 29년도 거까지 물량이 다 꽉 찼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에는 물론 가스터빈 수주를 했지만 해외 수주한 적이 없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마 테슬라로 추정돼요. 드디어 빅테크 업체들한테 가스터빈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가스터빈은 훨씬 더 원전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수주가 나오고 금방금방 착공돼요. 그래서 아마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스터빈 쪽에 원전 수주 터지기 전에 중간에 공백을 메꿀 아주 중요한 이 가스터빈의 그 수주 모멘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던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이 수주를 하던 결국 파운드리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업체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맡기고 한수원도 가장 핵심 밸류체인이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맡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조차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실적에 대한 상당 부분 팀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의 주기기 공급자라는 게 너무 많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 이제 SMR 터질 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엄청 땡겼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SMR이 몇 기 정도 예상되냐면 연간으로 20기 정도, 20기. 예, 대형 원전은 한 5기 정도. 지금 현재 캐파로는 대형 원전 4기, SMR 8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SMR 캐파를 증설해야 돼요. 그래서 28년 목표로 증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실적이 반영되려면 28년 이후가 되겠죠. 아직도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MR이 말 그대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한수원이 SMR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건 테라파워, 뉴스케일, 오클로 제외한 엑스에너지 모두 두산 에너빌리한테 수주는 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언제 줄 거냐? 빨라 27년 내년이고요. 저는 이제 가스터빈 계속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스터빈 빅테크가 글로벌 유틸리티한테 수주를 못 주고 있어요. 왜냐면 글로벌 유틸리티 업체들이 지금 꽉 찼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연간 그래도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는 수주를 받지 않을까. 왜냐면 가스터빈을 글로벌로 레퍼런스 있고 품질, 그 다음에 납기 맞출 수 있는 데가 원탑이 G버너바고, 일본의 미쯔비시, 지멘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안살도, 이 정도 4개밖에 없거든요. 7위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이제 빅테크로부터 받았다는 거는 가스터빈 앞으로 이제 많이 정말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지금 사실은 원전 현황은 좋습니다. 업황은 일단 트럼프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하겠다고 했어요. 10기. 그러면 10배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2030년까지. 최근에 트럼프가 1월 16일 날 그 대형 발전소 재건 계획 발표했는데, 여기에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전기요금 낮추려고, 사실 신재생이 제일 싼데 신재생은 전력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니까 다양한 이제 에너지 원 중에 원전이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같이 간헐성 있는 에너지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원전 해라, 천연가스 해라, 석탄 해라, 이런 기저전력 에너지원이 급부상하고 있고, 일단 트럼프 집권 기간까지는 계속 부상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요, 작년은 그냥 원전 부활 선언만 하는 해였다면 올해 실제 착공할 거야. 원전 미친 듯이 지을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전 산업이 확장되는 해는 27년도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비싸다라고 얘기하냐면요, 26년도 거, 27년도 거, 28년도 거 대략 2, 3년 정도 거 밸류에이션 땡겨오면 좋은데, 지금 목표 주가 12만 원, 11만 원 설정되어 있는 거 2030년도 거를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글로벌 원전 산업은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완전 주도권 뺏긴 거를 되찾으려고 대형 원전 SMR 2트랙으로 가는 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제조업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 제조업 필요한 게 가장 수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거라는 것. 근데 이 부분 모두 다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인허가하고 착공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 없애는 건 아니고 간소화시키고 최소화시켜서 속도를 더 빠르게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의 원전 건설 공백이 있었는데, 민간으로 하면 너무 이게 오래 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정부 주도하에 원전 산업을 미친 듯이 빠르게 할 거고, 아마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를 적극 밀어줘서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8기에서 10기 단일 노형으로, APR 1000이라고 하죠. 이 노형으로 순차적으로 발주가 나오면,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발주 나오면 그거에 대한 파운드리는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거다. 예,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원전 관련돼서 막 뉴스 나온다, 미국에서 정부에서 밀어준다, 이런 걸로는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원전 착공 시작됐다, 원전 수주 받을 거다, 원전 최종 투자 결정됐다. 그런 다양한 구체화된, 계량화된, 수치화된 거를 더 많이 원전 산업에 까다롭게 요구할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은 미국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글로벌 국가들이 폐원전, 탈원전 했던 국가들, 불가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엄청나게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시 탈원전을 탈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원전 건설한 나라 중에 가장 최근에 원전을 완공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왜냐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최종 완공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글로벌 레퍼런스라는 거, 실제 원전 착공한 거,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 웨스팅하우스 또는 팀코리아, 유럽
그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 국내 이 원전 기자재 업체들하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원전 설계 시공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웨스팅하우스가 터지든 팀코리아가 터지든 결국 가져가는 거는 원전 기자재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거로 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실은 그 밑단에 BOP라고 하는 보조기기 하는 그 BHI라는 회사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BHI는 PER 기준으로 하면 20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10분의 1이에요. 근데 마진이 BOP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보다 더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바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원전의 모멘텀이 터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가지는 않아요. 대장주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현대건설이나 BHI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 원전 관련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한국 원전 관련주들은 독자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간결하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원전이 지금 현재 10배 이상 키운다고 하니까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의 원전 주가들에 엄청 반영이 됐죠. 근데 원전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도 있고 중동도 있고 아시아도 있는데 유럽은 우리 체코 원전 때 강력하게 끝까지 그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렸던 프랑스 EDF라는 전력청이 있죠. 강력한 경쟁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원전 모멘텀이 없더라도 사실은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 원전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원전에서 기대하는 수주의 뭐 50% 이상, 60%, SMR까지 하면 60% 이상이 미국 원전 쪽이니까 그게 상당히 영향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미국에 대한 원전 모멘텀이 생각보다 수주를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원전 주가들이 급락이나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럽 쪽이나 중동 쪽에 수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미국만큼의 사이즈가 올라올지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 섹터에 투자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핵심 종목들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지금 원전 산업을 이끌어가는 거는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우리나라 팀코리아니까 웨스팅하우스나 팀코리아의 밸류체인인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실질적으로 가스터빈을 납품한 업체가 몇 개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원전의 주기기를 납품한 업체들도 5개 이상밖에 안 돼요. 근데 그중에 최근에 실제 원전을 양산한 경험이 있는 회사들, 실제 글로벌 레퍼런스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난이도나 진입 장벽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제일 높은 원전의 주기기를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가스 증기 발생기, 원자로 이런 거 제일 주 핵심 기기를 얼마나 빠르게 제대로 된 납기에 일정한 양을 공급할 수 있냐 그거 여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현지화거든요. 미국이 현지 공장을 갖고 있냐, 체코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냐 이런 거 여부. 공장의 현지화. 왜냐면 다 우리나라 인력 써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지화 작업을 또 얼마나 갖고 있냐 그 여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외부의 자금을 차입하면 결국은 다 그게 이익을 깎아먹는 거니까 현재 갖고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를 뺀 잉여 현금 흐름, FCF, 프리캐시플로우가 좋은지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온사이트 발전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온사이트 천연가스 발전소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XAI가 활용하고 있는데 테네시주에 그러면 온사이트 발전에 같이 따라가서 메타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주에 하고 있는데 온사이트 발전에 같이 현지의 제작 경험과 현지의 어떤 공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여부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의 강점은 주기기를 만들 때 주조 단조가 다 필요한데 어떤 업체는 주조만 하고 어떤 업체는 단조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술의 내재화가 잘 돼 있느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된 회사들을 투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조금 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진행하고 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매일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업황, 산업, 기업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제가 반드시 봐야 될 특정 어떤 섹터나 산업과 기업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당연히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자들만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2편 만들고요. 2편 갖고 부족해서 라이브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2월 달에 라이브 하고요. 3월 달에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들만 모아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언제든 자주자주 저희 그 유료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영혼을 갈아 넣는 제일 핵심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탈률이 그래도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오시면 다 똑같이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시니까 같이 소통하시고, 그리고 다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투자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경제적 독립을 누리기 위해서 이 코워크 네트워크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전업 투자자도 계시고, 뭐 직장생활 오래 해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전업주부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쌓아서 같이 고민 상담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분들 더 끈끈하게 모이면 이분들하고 같이 기업 탐방도 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저는 큰 확장성을 좀 기대하고, 같이 봉사활동도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약간 비싼, 두 분이서 약간 비싼 점심값 드실 정도로 매일매일 시장도 체크하시고, 투자 네트워크도 형성하시고, 투자 고민도 마음껏 풀어내시고, 그냥 옆에 그냥 금융 비서 하나, 똘똘한 비서 하나 뒀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가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이니까 많은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